한양 땅에서 이도령, 즉 이판서댁 외아들 이몽룡을 모르는 이는 간첩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집안 배경까지 든든하니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아녀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잘생긴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한양 바닥의 모든 기생집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어떤 여인이든 사흘 안에 함락시키고야 마는 천하제일의 바람둥이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서책을 넘기며 공맹의 가르침을 논할 때 이 도령은 거울 앞에 서서 도포 자락의 주름 하나, 각근의 각도 하나를 매만지며 자신을 단장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귀한 향료와 화장품이 가득했고 그가 한번 거리를 나서면 그 향취에 취해 담장 너머 여인들이 가슴을 졸였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 도령은 종로거리가 내다보이는 단골 주막 2층에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모인 이들은 하나같이 세도가의 자제들이었으나 이 도령의 화려한 여성 편력 앞에서는 모두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화제는 자연스럽게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된 인물로 옮겨갔습니다. 자네들, 이번에 평양에서 올라온 월양이라는 기생 이야기를 들었는가? 절개니 뭐니 하며 사또의 수청도 거절했다더군. 한 친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운을 뗐습니다. 그 말에 이 도령은 마시던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가에 비스듬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승부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절개라니 참으로 가소롭군. 이 세상에 꺾이지 않는 꽃은 없네. 그저 그 꽃을 꺾을 줄 아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이 도령의 호기로운 말투에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친구들은 평소 그의 실력을 알면서도 이번만큼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아, 자네가 그 월양이라는 여인의 콧대를 꺾을 수 있겠나? 열흘. 아니, 일주일이면 충분하네. 내가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내 아끼는 명마를 자네들에게 넘기지. 이 도령의 폭탄 선언에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끼는 말을 걸었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명성과 자존심을 모두 걸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령은 이미 머릿속으로 월양을 어떻게 유혹할지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부채를 촤르륵 펼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주막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당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대인 월양은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여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요.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의 한복 속에 감춰진 그녀의 영리함이 이 도령의 채통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한양 최고의 바람둥이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월양의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도령이 장담했던 일주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공들여 치장한 채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기로 이름난 기방 만월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뒤로는 하인들이 비단 상자와 진귀한 폐물함들을 줄지어 들고 따랐지요. 기방 안의 기생들이 이 도령의 등장에 버선발로 뛰어나왔으나 그의 눈길은 오직 한 곳, 2층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월양의 방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주하게 된 월양의 모습은 이 도령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치마에 붉은 저고리를 받쳐 입은 그녀는 화려한 치장 없이도 주위를 압도하는 기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내 장안의 꽃들을 두루 보았으나 임자와 같은 기품은 처음이구려. 내 마음을 담아 작은 성의를 가져왔으니 한번 살펴보시겠소? 그의 손짓에 하인들이 상자를 열자 눈부신 비단과 옥비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웬만한 여인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반겼을 보물들이었으나 월양은 차 한 잔을 조용히 들이킬 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서늘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보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 믿으시는 모양입니다. 제 마음은 이 비단 자락보다 질기고 저 옥비녀보다 단단하여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월양의 단호한 거절에 이 도령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친구들과의 내기는 물론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지요. 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호기롭게 선포했습니다. 허허, 과연 명성대로구려. 하지만 두고 보시오. 내 열흘 안에 임자가 직접 나를 찾게 만들 것이오. 만약 내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다면 내 아끼는 명마를 팔아 이 기방의 모든 술값을 치르겠소. 월양은 그런 이 도령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호기가 언제까지 가는지 지켜보지요. 이 선포로 인해 한양 전체가 이 도령과 월양의 대결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도령의 장담대로 월양의 콧대를 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의 명마가 술값으로 날아갈지, 만월각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령의 공세는 그날 이후 더욱 집요하고 화려해졌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내로라 하는 장신구점과 비단 상점들은 이 도령의 주문을 대느라 밤잠을 설칠 정도였지요. 단순히 재력을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 그는 월양의 취향을 파악하겠다며 온갖 수소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만월각의 문 앞에는 이 도령이 보낸 하인들이 줄을 이었고 그들이 들고 온 상자들은 기방 마당을 가득 메울 기세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명나라 황실에서나 쓰일 법한 눈부신 산호비녀가 배달되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은은한 붉은 빛을 내뿜는 그 비녀는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금실로 봉황을 수놓은 비단 치마가 월양의 방 앞에 놓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귀하기로 소문난 침향과 용연향이 방 안가득 향기를 채웠으며 그 다음 날에는 서역에서 건너온 희귀한 거울과 화장 도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도령은 이 정도 정성과 재력이라면 아무리 철옹성 같은 월향이라도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방 안으로 들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보게, 저 정도면 목석이라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겠나. 장안의 어떤 여인이라도 벌써 이 도령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게야. 주막에서 이 기묘한 구애 작전을 지켜보던 친구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도령이 보낸 보물들을 아예 방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방을 드나드는 가난한 악공들이나 물을 깃는 아이들, 심지어는 지나가는 거지들에게까지 임자 없는 물건이니 가져가서 요긴하게 쓰라며 하나씩 나누어주는 전대미문의 기행을 선보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 도령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어찌 내 정성을 이리 무시하고 남에게 준단 말이오?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월양은 평소보다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제게 필요한 것은 몸을 감쌀 비단 조각이 아니라 제 영혼을 울릴 진심입니다. 이 귀한 물건들이 제게는 그저 방 안을 차지하는 무거운 짐일 뿐이니 참된 주인을 찾아준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제 마음을 사고 싶으시다면 금전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선비님의 그 오만한 자존심부터 버리고 오셔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날이 되자 이 도령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내기에서 지게 되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명마를 친구들에게 넘겨야 할 처지였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던 그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고 한양 사람들은 이제 월양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에 더 큰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령은 이제 보물이 아닌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야만 하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도령의 화려한 금권 공세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한양 땅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약속한 열흘 중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이틀 뿐이었지요. 이 도령은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그의 명마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 수군거리고 있었고 천하의 바람둥이라 자부하던 그의 자존심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밤중에 월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임자, 내가 졌소. 비단도 보석도 소용없으니 이제는 말해주시오. 어찌해야 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소? 내 무엇이든 하겠소.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간절함만이 남은 이 도령을 보며 월양은 비로소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소보다 더 깊고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 무엇이든 하시겠습니까? 선비님의 그 화려한 도포와 갓, 그리고 대대로 이어온 양반이라는 채통까지 모두 버리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네, 약속하겠소. 그대가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소. 기다렸다는 듯 월양의 입에서 한양 땅을 다시 한번 뒤흔들 기막힌 제안이 흘러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마지막 하루 동안 선비님은 이 기방의 마당쇠가 되십시오. 비단옷 대신 땀냄새 배고 남루한 삼배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제 방 문 앞에서 제가 잠들 때까지, 아니 밤이 깊어 동이 틀 때까지 쉬지 않고 장작을 패며 기다리십시오. 만약 그 자리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신다면 제 방 문을 열고 선비님을 제 인생의 진정한 정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도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대로 판서를 지낸 가문의 귀한 자식이 종놈들이나 하는 마당쇠 차림으로 도끼질을 해야 한다니. 이것은 단순히 몸이 고된 일이 아니라 평생을 지탱해온 양반의 자부심을 마당의 흙바닥에 내팽개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 도령의 돈이 아니라 그 오만한 껍데기를 벗겨낸 알맹이를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도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침내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 내일 밤 마당쇠가 되어 그대의 문 앞을 지키겠소. 이 기묘한 역제한 소식은 순식간에 기방 담장을 넘어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도령의 명마가 누구에게 갈지보다 조선 최고의 바람둥이가 사랑을 위해 스스로 노비의 길을 택한 그 기묘한 광경을 보기 위해 만월각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평소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비단 침구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몸종이 가져다주는 해장국을 마셨을 이 도령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자신의 방에 들어오려는 하인들을 거칠게 물리쳤습니다. 화려한 금박이 박힌 붉은 도포 대신 그가 집어든 것은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칠고 뻣뻣한 삼배옷이었습니다. 도련님, 진정 이 옷을 입으시렵니까? 판서댁 가문의 채통은 어찌하시고 이런 천한 옷을. 늙은 몸종이 눈물을 흘리며 도복자락을 붙잡고 만류했지만 이 도령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권의 서책 대신 향락을 쫓던 눈에는 도끼가 서렸고 갓을 벗어 던진 머리는 투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비단 신발 대신 거친 집신을 신자 발바닥이 따끔거렸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양반의 상징이자 자신의 허세를 완성해주던 화려한 부채 대신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묵직하고 날카로운 무쇠 도끼 한 자루였습니다. 그는 만월각으로 향하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선 한양 백성들은 마당쇠 차림을 한 이 도령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이 정말 그 바람둥이 이 도령인가? 세상에, 기생의 마음을 얻으려 정말 스스로 노비가 되었단 말인가?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호기심 섞인 수군거림이 등 뒤로 화살처럼 꽂혔지만 이 도령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월각 마당에 도착한 이 도령은 월양의 방문 앞 딱딱하고 차가운 흙바닥 위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화려한 연회가 열리는 기방의 소란함과 비단옷, 입은 손님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그는 오직 제 앞에 놓인 커다란 장작더미만을 응시했습니다. 월양은 굳게 닫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남자가 자신의 껍데기를 스스로 찢어발기고 나타난 광경은 그녀에게도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막 해가 지고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령은 첫 번째 장작을 세우고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장작이 쪼개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를 패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쌓아온 오만함과 껍데기뿐인 양반의 채통을 하나씩 쪼개어 나가는 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한양 최고의 바람둥이였던 사내의 고운 손에는 어느덧 붉은 피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월각 마당에는 서늘한 한기가 서리빨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연회가 열리던 기방의 소란함도 점차 잦아들었지만 이 도령의 온몸은 비오듯 쏟아지는 땀으로 흠뻑 젖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평생 붓대보다 무거운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의 고운 손바닥은 이미 껍질이 벗겨지고 터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도끼를 쥔 팔근육은 한계에 다다른 듯 비명을 지르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쾅! 쾅!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는 도끼 소리는 처음엔 힘찼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기방의 다른 방들에서는 여전히 풍악 소리와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간간히 술에 취해 밖으로 나온 취객들이 마당 쇠차림에 그를 발견하고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여보게들, 저기 좀 보게나. 사랑에 미치면 양반도 소가 되는 법이라더니 이판서댁 귀한 아드님이 장작이나 패고 있구먼. 내일 아침이면 한양 전체가 뒤집어지겠어. 그들의 날선 조롱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이 도령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당장이라도 도끼를 내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천대를 받으며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굳게 닫힌 월양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등불빛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월양은 방 안에서 책장을 넘기며 묵묵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칠 못 가 포기할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하게 울려 퍼지는 도끼질 소리에는 이 도령이 가졌던 오만함과 가벼움 대신 무언가 절실하고도 묵직한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를 새로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사내가 동이 틀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 소리가 멈추는 순간 나의 마음 문도 영원히 닫힐 것이다. 새벽 2시, 세상이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도령의 눈앞은 피로로 인해 가물거렸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손바닥에 피는 도끼자루를 적셔 미끄러웠고 도끼는 이제 천근만근 무거워져 들어 올리는 것조차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도끼를 고쳐 쥐었습니다. 내기 때문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 저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다. 저 여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뿐이다. 장작 한 무더기가 더 쪼개졌을 때 그의 손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차가운 흙가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 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호령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고귀해 보이는 사내의 땀방울이 보름달 빛 아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만월각 마당에는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이 이 도령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삼배옷을 무겁게 적셨고 살을 에이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동이 트기까지는 겨우 한 시진도 남지 않은 시간. 이 도령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양반의 자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옷은 땀과 흙, 그리고 터진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핏자국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었습니다. 도끼를 쥔 손은 이미 감각이 마비된 지 오래였고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뇌리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쾅! 쾅!
도끼질 소리는 이제 처음의 경쾌함을 잃고 느리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밤새 그가 패어넘긴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장관을 이루었지만 이 도령의 시야는 점점 흐려져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선 그는 이제 오직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방의 등불들이 하나둘 꺼지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손님들도 모두 자취를 감춘 고요한 새벽, 적막한 마당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 섞인 신음만이 처연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월양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인기척도 그만하면 되었으니 이제 들어오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 도령의 가슴 속에는 문득 차가운 두려움과 허탈함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던졌는데도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내가 버린 채통과 흘린 이 피는 결국 한낱 비웃음거리로 남을 헛된 짓이었나? 그녀에게 나는 그저 돈 많은 망나니가 부리는 마지막 오기에 불과한 것인가? 그때 저 멀리 남산 너머로 검푸른 하늘이 옅게 걷히며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열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장작 하나를 끌어다 놓았습니다. 팔은 더 이상 제 의지로 들어 올려지지 않았고 무릎은 차가운 흙바닥에 닿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영혼의 힘까지 쥐어짜 피로 미끄러운 도끼자루를 고쳐 쥐었습니다. 월양. 보고 있소. 이것이 내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바치는 가식이 없는 나의 진심이요. 그는 마지막 장작을 향해 온몸의 무게를 실어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을 울리는 순간 밤새도록 미동도 없던 월양의 방 안에서 은은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작고 섬세한 손길이 문창살 너머로 비쳤고 굳게 닫혔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내기에서 이겼다는 승리감도 명마를 지켰다는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무언가에 온 마음을 다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말로 표현 못할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남산 너머로 붉은 해가 찬란하게 고개를 내밀며 만월각의 검은 기와지붕을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열흘의 시간이 마침내 끝을 알리는 순간이었지요. 이 도령은 이제 더 이상 도끼를 들어올릴 힘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와 땀 그리고 새벽 이슬로 범벅이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육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나 초점이 흐릿해진 그의 시선만은 단 한 곳, 밤새도록 자신을 거부하던 월양의 방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새도록 죽은 듯 침묵을 지키던 문이 끽 마이너스 하는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온 월양은 평소 손님들을 맞이하던 화려한 비단 옷이 아닌 소박하지만 정갈하기 그지없는 흰색 소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편의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더미와 그 옆에서 처참한 몰골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 도령을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덧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돛돌 아래로 내려와 이 도령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자신의 고운 비단 수건을 꺼내어 피물집이 터져 엉망이 된 이 도령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진정 진심을 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귀한 보석보다도 선비님이 흘린 이 정직한 땀방울과 붉은 피가 제 다친 마음을 더 깊게 울렸습니다. 이제 그만 도끼를 놓으십시오. 당신은 오늘 이만월각 마당에서 가장 낮은 마당쇠의 자리로 내려오셨으나 제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높고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내기에서 이겼다는 승리감도 친구들에게 명마를 지켜냈다고 자랑할 허영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이 여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애 처음 느껴보는 순수한 열망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양 최고의 건달이자 바람둥이로 이름을 날리던 이 도령은 그날 만월각 마당에서 스스로 장작을 패며 자신의 오만한 껍데기를 모두 쪼개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랑이라는 진심의 무게를 아는 한 사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후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천하의 월양을 무너뜨린 것은 이 도령의 가문도 재력도 아닌 그가 사랑을 위해 스스로 내던진 양반의 채통과 끝까지 꺾이지 않았던 진심이었다고 말이지요.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